우리나라 사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논리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선집중 연장방송 사법논담. 오해하지 마세요. 사법농단 아니고 사법논담이에요. 네, 매주 수요일에 찾아오는 사법논담 시간입니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박지훈 변호사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천하람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순천에서 올라왔습니다. 천하람입니다. 네. 자, 오늘 질문 드릴 게 많아가지고 일단 이거부터 좀 짚고 갑시다. 네. 강제징용 판결 내린 판사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대한민국 국적 맞죠? 지금 대한민국 판사는 대한민국 국적 없으면 못하죠. 못할 걸요. 아마? 그렇게 공무원이니까. 예. 예. 못하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맞죠? 그렇겠죠. 아니 근데 왜 그런 판단을 해요? 일단은 제가 판결 1심 판결문을 다 보지를 못해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대법원의 소수 의견하고 유사한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걸 따랐다고 뭐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밝혔던데. 네,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 네. 뭐 그래 판단은 할 수가 있죠. 뭐 그걸 판단해가지고 정말 너무 뭐 외국노다 이렇게 몰기는 좀 어려운데 문제는 대법원에서 이제 다수 의견이 확립되면 그래서 법원 판례라 그러거든요. 그럼 하급심들은 대부분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뭐 재판 대법원에서 해도 뭐 그렇게 해라 우리 상관없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상황이 계속 전개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바로 그건데요. 그럼 이게 다시 2심 가서 뒤집혀질 가능성이 99.9%죠. 근데 왜 저런 판결을 왜 내리는 건데요? 자기가 무슨 이런 사명감입니까? 그런 거겠죠. 자기가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걸 역사에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뭔 네. 역사예요? 어디 역사예요? 대한민국 역사예요? 그렇겠죠. 본인 생각으로는. 근데 저는 이 판결을 보면서 굉장히 불편했던 게 이게 민사 소송이잖아요. 이게 행정 소송도 아니고 헌법 소송도 아니고 손배소니까 손해배상 소송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해 주면 돼요. 근데 거기에 왜 뭐 대한민국 국익이 나오고 뭐 이걸 안 하면 한일 관계가 뭐 나오고 한미 무슨 동맹까지 거론을 한미 동맹이 나오고 뭐 하면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니 무슨 한강의 기적을 뭐 해가지고 대한민국 현대사를 본인이 판단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본인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으면 되는 거고 생각을. 예. 우리 판사들이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민사소송에서도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시하는 굉장히 국가주의적인 사고를 할 때가 많아요. 그 중요한 지적이시네. 네네. 민사니까 개인의 어떤 이익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판단할 때 이걸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거 이렇게 하면 뭐 국익이 그럴 어떻게 수는 본인이 있겠죠. 생각하는 국익이 어쩌고 저쩌고. 뭐 사람이니까. 네, 사람이니까. 근데 그걸 판결문에 쓴다는 거는 이걸 민사소송이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거 아닌가. 아니 누구 네. 보라고 하지 않고서는 저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해할 수가 좀 없어요. 법리도 그렇게 뭐 맞다고 생각이 좀 별로 안 들고 어쨌든 저는 가장 계속 보고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던 거를 자기가 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법 불편함을 초래하는지 정말 참. 이해가 그래서 저도 네, 방금 우리 박준 변호사의 말씀 되게 동의하는 게 대법원 반대 의견은 되게 그 어떻게 보면 담백해요. 그 기존의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뭐냐하면 그 청구권 협정 예전에 한일 협정 했을 때 거기서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 뭐 어떠한 주장도 더 이상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다수 의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국가 간의 관계에서만 그렇게 되는 거고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 있고 그렇죠. 소송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반대 의견은 개인의 청구권은 갖고는 있지만 이건 일본이나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조약을 체결한 이상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다라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쉽게 얘기하면 나라 사이의 합의문의 효력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래서 다수 의견, 소수 의견 정도의 논쟁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번 1심에서도 자기가 소수 의견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그 소수 의견의 법리만 담백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예. 제가 본방에서는 엄격성을 그 견지를 해야 되는 진행자이기 때문에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지만 유튜브는 얘기해도 되죠. 네. 개인적으로 제 선친이 일제 강점기 때 강제징용 끌려가서 탄광에서 2년간 그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돌아오셨거든요. 그런 어떤 자식된 입장에서 네.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돼요. 네? 저도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또 세대 차이가 나는데 뭐
저도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강제징용 가셨다가 뭐 증조 할아버지. 예,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자꾸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 네, 많이 나요. 가셨다가 많이 손가락 나요. 예, 그 이르시고 이 사람이 그러셨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본인은 한일 관계가 뭐 좋게 가고 이게 국익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외교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민사소송을 담당하는 판사님이 거기까지 생각할 이유가 있는 건가? 네. 너무 국가주의적 전체주의적 사고 당장 자기한테 판결을 받는 그 개인을 생각해야지. 그렇죠. 그런 근본적인 그런 그러니까 저도 재판 받다 보면 너무 답답하거든요. 판사님들이 뭐 본인들이 무슨 이 판결 하나 나면 국가가 무슨 뭐 흔들리고 전혀 안 그래요. 예. 정말 답답하네요. 예,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러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 좀 다시 한번 드리고 두 번째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벌금 80만 원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허위 인턴 확인서를 작성해줬다. 허위였다. 예.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1심 판결이 유죄가 났었어요. 음. 그거를 인터넷 방송에 가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하니까 진행자가 아니 나는 아무 문제 없다. 허위 아니다라고 했던 그 발언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이제 핵심은 네. 그 이제 발급해 주는 그 인턴 증명서가 허위로 발급한 거 아니냐. 네. 이 판단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것이 요번 그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고 그 전에 또 이제 그 다른 업무방해 혐의 네. 거기서도 똑같은 유죄 판단이 나왔던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그대로 봐야 차용한 됩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거 사건을 그렇잖아요. 저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음. 그러면 선거 나와가지고 기소된 사람이 와서 내 유죄입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말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개를 기소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사실은. 나눠서 검찰에서 그거를 그걸 나눠서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을 검찰이 기소를 한 다음에 발언하는 거 하나하나 다 기소를 해버릴 수 있거든요. 인턴 증명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인턴 성격. 증명 저는 그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왔다라는 거는 지금 증언들이 꽤 있고 그거를 인턴의 형식을 통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허위로 작성됐다고 업무 방해됐다는 취지거든요. 음. 근데 뭐 저도 인턴들을 꽤 많이 뽑고 뭐 실무 직원이나 변호사 같은 그런 실무 작업을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사실 대표인 제가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다 그러면 이게 도덕적으로 비난을 할 수 있죠. 인턴을 많이 했으면 10시간 정확하게 적어줘야 되는데 몇 분하고 갔으면 몇 분으로 정확하게 적어야 되는데 10시간으로 기재를 했으면 그게 문제될 여지도 있지만 이거를 사법적인 어떤 잣대로 들이댈 수 있는지는 저는 의문이거든요. 아직도. 근데 어쨌든 간에 뭐 허위로 작성됐다는 거는 이 판사가 보든 아니 검사가 보는 거 다른 거니까 어쨌든 그건 1심에 지금 집행유예 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얘기했으니까 둘 다 유죄다라고 지금 법원은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는 어떻게 네. 보세요? 그 우선 그 이재명 지사의 판결이 사실 이번에도 문제가 됐죠. 실제로 그 최강욱 대표 측에서도 이재명 지사 그 전에 판례 보면 뭐 이렇게 토론 중간에 자기가 이렇게 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뭐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 재판 과정에서 보니까. 근데 이게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게 이게 토론이 아니고 이거는 방송에서 자기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고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근데 플러스로 저는 박 변호사님 말씀에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이런 질문을 받는다. 자기가 소송 중인데 이런 질문을 받는다라고 하면 죄송한 말씀인데 나는 이거 소송 중이라서 답변 못 하겠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게 안전한 거고 거기서 자기가 이거 나는 죄가 없다. 무죄다. 이거 인턴 증명서 내가 제대로 해준 거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순간 이건 또 하나의 법적인 리스크를 지고 가는 거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또 한 가지 보면 그러니까 저도 이걸 뭐 전체 재판 기록을 다 안 봤기 때문에 뭐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그 언론에 의해서 나온 얘기들을 보더라도 이게 뭐 부정기적으로 왔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뭐 딱딱 시간을 정해놓고 온 게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언제 오고 가고 대충 꼭 최강욱 대표 본인이 아니라도 직원이랑 뭐 예를 들면 저는 언제 갈게요. 뭐 언제부터 몇 시까지 와서 뭐 해라 아니면 뭐 와서 이따 가라 이런 식의 업무 일정을 조율하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 뭐 일을 했다라는 자료를 뭐 하나 낸 것도 없고 심지어는 뭐 아들을 못 봤다. 조 전 장관 아들을 못 봤다라는 법무법 직원들 진술이 쭉 있고
정경심 교수님이랑 뭐 통화하고 문자하고 하는데도 인턴에 관한 얘기를 전혀 안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일부 뭐 한두 번 왔다 갔다라는 정황은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봐서 이거를 인턴 확인서를 끊어줄 정도로 인턴을 했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법원이 아니라고 본 거겠죠. 그죠. 뭐 네. 법정 판단은 뭐 검사 뭐 누구를 판사가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기소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를 자꾸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인턴이라는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잠깐만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면 네. 그러니까 인턴 증명서가 입시에 쓰였기 때문에 네. 이제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업무 방해죄가 됐다는 자 거죠. 그러면 제대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줬고 네. 그거를 가지고 입시 뭐 전형 자료 이런 데 제출을 해서 만에 하나라도 그게 도움이 됐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지금 그게 검사나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지만 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계속 행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꼼꼼하게 많이 행해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만 유일하게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이건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그건 아주 중요한 잣대라면. 그렇죠. 우리나라 그렇게 행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부산지방법원에 똑같은 걸 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건 뭐예요? 인턴 불러놓고 음. 대충 해놓고 뭐 확인서 같은 거 끊어줬던 보도가 있더라고요. 어디서? 부산지방법원에서요. 부산 지법에서 그랬다고? 예. 그럼 그 사람들 다 지금 업무방해죄 돼야 되거든요. 굳이 말한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처벌해야 될 거가 된다면 당연히 그래 하는데 최강욱이라는 사람의 전 초점에 맞춘 거라 좀 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른바 최강 때문에 검찰의 장난질 장난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제가 그걸 같이 뭐 동조는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최강욱이라는 사람이 현 정권의 비서관을 했었고 지금 또 야당이나 검찰을 공격하는 입장이고 이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조국 전 장관으로 합쳐가지고 기소를 하고 유죄까지 저는 됐다라고 좀 근데 판단하고 뭐 있습니다. 예컨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 검찰이 장난질을 했다. 아니 뭐 쓰기 좋은 구호죠. 저도 나중에 기소당하면은 뭐 정치 검찰이 장난질했다 뭐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로 기소가 됐고 아무런 근거가 없이 공소권을 말 그대로 남용해서 기소가 됐고 무죄가 나왔다. 그럼 그 얘기가 맞아요. 근데 국회의원도 헌법기관인데 사법부에서 유죄라고 판단하는 사항을 정치 검찰이 장난질했다 이런 얘기는 저는 그러니까 일단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무죄가 나왔을 때 할 얘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이게 좀 재미없는 얘기지만 불법의 평등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오. 예, 법의 법원에서 얘기했던 격언인데 예, 좀 풀어주신다면. 뭔 말이냐면 저도 잘못했고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도 잘못했고 김종배 우리 그 앵커께서도 잘못했을 때 예를 들면 경찰이든 검찰이 저만 수사해요. 쉽게 말하면 재수없게 걸려. 네, 나만 갖고 쟤도 그래. 나만 갖고 됐는데. 그래. 그럼 뭐 김종배는 잘생겼다고 봐주는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간만에 옳은 말을 하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 선택적인 수사, 선택적 기소 이런 건 많이 없어져야 되겠지만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 얘기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최소한 통용될 수는 없는 그걸 얘기다. 이제 고상한 말로 불법의 불법의 평등은 없다. 이번 판결문에도 나옵니다. 불법의 평등을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예, 하나 배웠네 오늘. 예, 하여튼 예, 예. 뭐 이거는 얘기가 좀 다를 수 있고 저는 최강욱 그 대표가 장난질을 했던 그건 동조할 수가 없어요. 그 말에 대해서 동조를 할 수도 없지만 전반적인 취지에서 과연 일반이었으면 이 사람을 이렇게 처벌했을까라는 질문을 줄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권이 중요한 겁니다. 기소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그 네. 사람이 청와대 핵심 실세라도 뭔가 하나 잘못했으면 잡아서 기소하고 인생을 망칠 수 있다. 그게 저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마지막으로 그럼 이 질문 한번 좀 더 드려볼게요. 그냥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단이 나왔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예. 자, 그러니까 그냥 유죄 판단을 전제해서 드리는 건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조금 아까 그러니까 많이 있는데 네. 왜 유독 최강욱만 이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후에 한 해가 또 뭐냐면 사회적인 경고 내지 기감이 될 가능성 이렇게 의미 부여할 여지는 없습니까?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그것도 좀 적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아직도 그게 처벌할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걸리면 처벌당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 근데 그 이렇게 2심에서 이해해야 저는 돼요. 번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2심에서 번복되면 당연히 선거법도 그러면 또 번복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허위라는 그 재판을 근거로 해서 지금 판단 내린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2심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고 설사 그게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을까라는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근데 저는 제 스스로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 아는 분이 프랑스에서 법대를 다니는 분이 딸인가 그런데 저희 로펌에서 그냥 일은 실제로 안 하고 좀 인턴 해가지고 나중에 한국 로스쿨을 가려고 한다고. 쉽게 이제 갈아 끊어달라. 네, 좀 인턴 좀 시켜주면 안 되냐 그러셔가지고 저도 친한 분이니까 별 생각 없이 그럴까요 하다가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프랑스에 있는데 어떻게 인턴 활동을 해? 그러니까 뭐 방학 때 이럴 때 왔을 때 들어와가지고 홍보를 해달라.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나 이제 유럽 같이 좀 엄격한 나라들, 그러니까 우리처럼 뭔가 이게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것보다는 합리성과 그 원칙을 중시하는 나라들은 실제로 인턴 이런 거 쉽게 안 끊어주잖아요. 네. 뭐 가라로 해서 끊어주고 이런 게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이고 좀 엄격한 체제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런 그 상황에서의 진통이다 이렇게 다 봐야 될것 바뀌면 같아요. 좋겠는데 저는 참 조국, 최강욱 이 사람들만 그냥 그래 되는 거지. 앞으로 바뀔 가능성은 전 적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인턴 뭐 끊어준 사람 없는지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찾아보고 만약에 기소를 해가지고 공평하게 다 처벌하면 제가 아유 우리나라 좋게 바뀌는구나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지만 저는 계속 드는 생각이 누구라도 우리 검찰 눈에 눈밖에 난 사람은 이건 거는 거고 눈밖에 안 나는 사람은 굳이 걸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생각 저는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우리 열린민주당 이런 보면 굉장히 개혁 세력인 것처럼 옛날에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보면 그럴수록 왜 우리한테만 엄격하게 그러시는데 근데 그거는 개혁 세력을 자임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어요. 저는 근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걸 꼭 공직선거법으로 걸어야 되는 사안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다른 논점인 것 같고 저는 이게 이제 그 인턴 증명서가 허위냐 아니냐 이거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한번 좀 고심해볼 부분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20대를 보면은 그 취업이 안 돼가지고 뭐 오만 어떤 경험을 다 하면서 어떤 경력을 쌓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소개서에 한 줄이라도 더 쓰기 위해서 그러면서 여러 군데 뭐 알바하는 것뿐 아니라 이제 자원봉사도 하고 요즘은 자원봉사 시민단체 자원봉사도 하늘이 별따기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자원봉사 할 데도 없다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래서 이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20대 현실을 만약에 고려해 본다면 만약에 이 인턴 증명서 같은 걸 입시에 조금이라도 만약에 영향을 미쳤다라면 내지 범위를 넓혀서 취업에 만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한번 사회적으로 곱씹어 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판단이 이게 진짜 허위냐 아니냐가 가장 그래도 중요한 문제겠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1심 판단이 이렇게 나왔다. 근데 이게 이제 확정 판결은 아니고 이제 바로 항소한다고 한 게 최강욱 대표의 이제 어제 입장 표명이었으니까 항소심 판단을 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표현을 보면 검찰이 엄청 세게 나왔는데 그죠? 공개적으로 저희가 이제 여기서 한번 그 열띤 토론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6대 중대범죄 직접 수사를 어떤 제안하는 어떤 조직 개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이제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토론을 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죠?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이제 궁금한데 조금 전에 속보가 떠기를 박범계 장관이 조금 전에 기자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어젯밤 간밤에 김호수 총장 만나서 견해차를 좁혔다고 했다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냥 이런 말하기 좀 조금 부적절해 보이긴 한데 김호수 총장의 첫 번째 검찰총장 어떤 임무 아니면 어떤 일이잖아요. 예. 약간 나 총장이다라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부 조직용. 예. 아, 그거지 뭐 굳이 나 그렇게 간단한 사람 아니야. 지금 뭐 당신들이 다 여권 인사 이렇게 본 그렇죠. 것이 나 그런 사람 나 아니야라고. 수장이야. 나 검사들의 수장이야. 그거지. 예. 그 사실은 더 중요했던 건 인사안이었거든요. 예. 검사장급의 인사안들. 예. 그거가 지금 더 문제를 삼을 것 같았는데 오. 그거 얘기는 좀 들어가 버리고 야. 조직 개편한 얘기를 했던 거는 박지원 변호사 얘기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데 천하람 변호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비슷한데 저 이거 조직 개편안 이렇게 세게 던진 거 보고 이거 박 장관님 전략가다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박 장관이 전략. 오히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6대 범죄를 제가 그때도 뭐 그 각 지청에서 아예 못하도록 하고 뭐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승인받도록 한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 제가 열변을 토했는데 실제로 제가 열변을 토한 것과 비슷한 반응들이 검찰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럴 정도로 사실 제가 좀 거칠게 얘기하면 박 장관님이 얘기한 직제 개편안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게 나간 거예요. 정말로.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렇게 해놓고 그렇죠. 김호수 총장이 와서 치받고 네. 그럼 그걸 수용하고 그러면 그러면 김호수 총장이 이제 면 세워주고 이렇게 간다는 그렇죠. 거. 그리고 내가 100을 질러 놓으니까 실제 내가 원하는 건 한 3, 40 정도인데 거기서 적당하게 타협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충분히 얻어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강한 개편안을 던져놓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미 챙겨가면서 김호수 총장 면도 세워주고 검찰 조직 장악력도 높여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한 수였다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그 분석대로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얘기잖아요. 저는 뭐 저 정도는 아니었고요. 박범계 장관이 그 이상을 매수 앞을 내다보고 뭐 그건 저는 그렇게는 보진 않고. 박 장관님의 그 전략적인 아, 그런 저는 잘 아니 거를 근데 또- 두 분의 배경 진단은 전하지만 그 앞으로 진행 추이는 거의 예. 똑같은 거잖아요. 더 이상- 박범계 장관이 상당 부분은 수용할 거다. 그렇죠. 이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지금 뭐 속보상으로 봤을 때는 견해를 좁혔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검찰 측 의견을 들었다는 얘기지. 이거를 뭐 검찰이 가서 예 장관님 말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그걸 속보를 내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렇다면- 상당 부분 아마 수용을 할 거다. 박범계 장관이. 뭐 만약에 이제 50 중간에 있었으면 검찰 측 의견대로 조금 많이 기울어졌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박범계 장관의 안이 뭐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거를 뭐 그거를 또 대통령령에서 제안하고 이런 게 법 위반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논란이 있었는데 법 위반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실제로는 이거 하게 되면 박범계 장관님 맨날 첫날 검찰청 들락날락 해야 됩니다. 승인해야 되니까. 승인해야 되는데 승인 안 해주면 바로 직권남용 될 수 있어요. 네. 또 그렇게 되나요? 이게? 예, 예, 진짜. 또 직권남용이야? 그러니까 그놈의 직권남용 해가지고 맨날 수사하고 뭐하고 기소하고 본인도 머리 아플 거예요. 그거 하면. 진짜 그렇네. 네, 네. 공수처에 뭐 그건 대신 차관이 결제해주고 이러는 거 안 되는 건가? 그러면 차관이 또 가야 되니까. 뭐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는 뭐 얘기는 끝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뭐두 분의 전망이 일치하니까 예. 맞는지 안 맞는지만 한번 봅시다. 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검찰 얼마 전에 나왔던 검찰 인사 좀 한번 이야기를 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 차나란 변호사의 총평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라인 지우기 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입장 바꿔놓고 지금 윤석열 총장이 선언은 안 했지만 야권의 대선 후보로 유력하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을 뭐 복권을 시켜줘야 된다, 수사 라인 다시 돌려보내줘야 된다. 이거는 입장 바꿔놓고 제가 대통령이라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거와 별개로 이성윤 지검장을 고검장으로 승진시키고 이런 거는 저는 너무 국민 눈치를 안 보는 거 아닌가. 지금 두 분이 그때 전망하기로 서울 고검장은 거기에 갸웃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법무연수원장 정도면 무난하다고 봤는데. 법무연수원장도 고검장급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렇기는 아니, 한데 예, 똑같은 서울 급이지만 고검장은 지금 노른자의 흰자의 차이는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 눈치를 이 정도 안 보고 우리 식구 챙기겠다라고 해서 저는 검찰 조직원들한테 굉장히 강한 시그널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상관없다. 우리는 우리 사람 챙긴다. 문제 그러니까 걱정 하나만 마라. 꼽으라면 이상윤 서울 고검장 승진 네, 이게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다. 그렇죠. 박준 변호사. 저는 근원적으로는 고발 조치, 고소 조치가 되면 모든 사람이 피의자가 됩니다. 이성윤 지검장도 저도 이걸 왜 고발이 돼가지고 이게 이 피의자가 되는 것 자체도 참 웃긴 노릇인데 따지고 보면 박범계 장관도 지금 피고인 아닌가요? 다 다 피고인. 피고발이 피고인. 피고발이 되면 사건이 등재가 되니까 다 피의자가 돼요. 패스트 트랙 때문에 김호수도 아마 그렇죠. 제가 봤을 땐 정확하지는 않지만 김호수 차관도 고발 피의자는 됐을 겁니다. 피의자가 됐을 가능성이 네. 높거든요. 지금, 그 피의자라는 게 사실 별게 아니거든요. 별게 아닌 상황인데 지금 현행 제도라면 누구라도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그렇다면 내용을 봐야 됩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지 우리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김학의 출금 사건이에요. 그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사람을 갖고 처벌하는 형식적인 부분을 빼버리면 사실은 진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그건 이제 야당이나 뭐 언론에서는 계속 이제 이거를 트집 잡으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피의자이기 때문에 문제 된다라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막 1심 판결이 나가지고 아니 근데 저번에 그때 서울 고검장은 좀 그렇고 법무연수원장 정도로 전망을 했잖아요. 서울 고검장까지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아니면 좀 뭐 대전이나 이렇게 밑에 갈 줄 알았는데 무슨 그래요 해줬네요. 아니 왜 대전이 뭐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아니 그게 대전 대전 무시하시는 나쁘다는 게 겁니까, 아니라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제 서울에서 중앙지검에 있으면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돌리거든요. 서울에 있으면 뭐 밑으로 갔다가 또 밑에 있던 사람이 올라오고 이런데 아니 근데 이것이 어떤 서울 고검장인데 그렇게 실권이 있나요? 아니요 사실은 근데 어느 정도 당연히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정보를 계속 받으니까. 아 보고를 계속. 네. 하는 그거 거야? 의미지. 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검찰청 체계에서는 고등 검사장보다 지방 검사장이 훨씬 힘이 셉니다. 그건 왜냐하면 맞아요. 실제 수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제보고 만약 서울고검장 할래, 서울중앙지검장 할래면 당연히 중앙지검장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모든 일을 하니까. 대단히 죄송한데 새끼를 하나로 빠져 하나만 좀 네. 질문드리는 법무연수원하고 사법연수원은 어떻게 달라요? 사법연수원은 지금 원래는 사법연수원은 법원 소속 기관이고요. 음. 법무연수원은 그 검찰의 그 법무부 소속 기관입니다. 아. 법무부 공무원들의 운영 주체가 달라요. 예, 연수를 받는 곳은 법무연수원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로 이제 그 임명되는 사람은 거기 가서 검사나 검찰 수사관들, 예, 거기서 연수받고 네. 이제 판사로 임명되는 사람은 판사나 판사석이 사법연수원 가서 이제 저거 그렇죠. 하고. 예전에는 이제 우리 사법 시험 있을 때 지금 사법 연수생들 그러니까 이제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이 가서 그럼 연수받던 데가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쉽게 사법연수원. 말하면 근데 검찰이 되고 나서 법무 소속으로 들어오고 나서 뭐 연수받고 하는 건 이제 다 다시 이제 또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 네. 가서 이제 연수받고. 네, 한동훈 이제 검사가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사법연수원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좀 팩트만 하나만 바로 잡으면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은 피의자가 아니에요. 피고인이고요. 일단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 저희끼리도 우스갯소리로 무슨 얘기했냐면은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 받잖아요. 서울중앙 뭐 걸어서 출석할 수 있도록 뭐 고등에 놔두는 건가? 법무연수원 가면 거기 진천에서 올라와야 되니까 그런 얘기. 근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든 자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옛날의 선례들을 보면 어떤 이유로 해서 기소가 됐든지 간에 남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사람 아닙니까 검사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도 무슨 형사법정에 가가지고 재판 받으면서 남 기소하고 처벌하고 하는 게 맞냐라고 해서 일단 수사부서에서는 빼는 게 다 기존의 선례들이었거든요. 저도 이 사람을 뭐 어디 뭐 무슨 뭐 이상한 데로 귀양 보내라는 거라기보다도 일선 수사부서 정도에서는 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제 생각에는 최소한의 기존의 선례나 국민들 눈치 보는 거고 법무연수원장 정도로 보냈으면 승진도 시키면서 수사 일선에서도 바꾸는 건데 빼주는 건데 근데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와 이건 뭐 도대체 왜 검찰을 이 정도까지 내가 우리 편을 들면 이 정도로 봐준다라는 시그널을 보내야 되나? 뭔 잘못한 게 그렇게 많고 감출 게 이렇게 많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 논리가 이렇게 예. 진행되는 것 같아요. 서울고검장이 그걸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감추겠습니까? 우리를 감싸주다라 내지는 우리 편인 사람은 사소한 하자가 있어도 봐주겠다는 거죠. 옛날에 이용구 차관 때도 보면 사람들이 그때 김종민 의원도 무슨 얘기 했냐 하면은 아니 뭐 택시 탔는데 자다가 깨우면 좀 화날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편이기만 하면 흠이 있어도 봐준다라는 그 동지 의식이 너무 강하고 그게 너무 강하게 발현되면 국민들 눈치까지 안 본다는 거죠. 저는 그런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게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제가 왜 피의자 그 얘기를 했냐면 이런 식으로 다 엮을 수 있다는 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검찰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기소기 때문에 수사 기소를 통해서 자신들한테 대척되고 안 되는 사람을 계속 기소하고 입건하고 이게 다른 부서면 그 말씀이 맞을 수가 있죠. 근데 예. 검찰이니까 제가 문제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보면 자신들의 칼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조직을 해를 끼치고 우리 조직을 박지원 변호사 지금 말씀은 고소 고발이 되는 순간에 그냥 꼬신대요. 피의자가 뭐 이거 뭐 말할 게 뭐가 그럼요. 있습니까? 저도 누구나 그래서 피의자가 되고 그때 누구나 우리도 피고인이 너무 될 수가 쉽게 있는데요. 피의자가 되는 거니까 피의자가 되는 건 사실 그렇게 대단한 일도 일은 아니다.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거는 맞아요. 이걸 갖고 뭐 대단한 걸 당한 사람 것처럼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면 안 되겠죠, 당연히. 피고인은 피고인도 근데 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피고인입니다. 피고인이지만 시작은 피의자였었고요. 고발 통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피고인까지 갖는 건데 검찰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고 뭐 그러면 그 말하기 싫어하겠지만 윤석열하고 같은 쪽에 있던 사람들이 밑에 검사들이 그렇게 기소를 한 거 근데 아닙니까? 이성윤 이제 고검장 같은 경우는 수사심의위원회 결론까지 나와서 기소가 된 거잖아요. 그것도 또 얘기를 하면 수사심의에도 뭐 또 검찰 쪽이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아니 그렇게 따지면 모든 그래서 제도를 다 제가 거쳐가지고 그 본질을 보자라는 거예요. 예, 이거 예. 과연 이거 처벌할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성윤이 뇌물 먹었는데 그럼 제가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아니 그럼요. 유력한 근데 뭐 용의자다. 그 본질을 보는 동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사심의위원회까지 누구나 그럼 거쳐서 누구나 갔는데 아무나 저쪽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사람 진급 못 시키는 그 권한을 지금 다 야당이나 야당은 잘못했고 야당은 뭐 검찰이 상관없죠, 다 뭐. 갖고 있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예컨대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검사 한 명이 사인해서 그렇다 하면 맞아요. 근데 우리 김종배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어서 본인이 요청해서 심지어 그렇게 해서 기소가 됐는데 그 기소가 옳았는지 안 옳았는지는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판단을 받아보는 동안 이 사람을 수사 현직에 특히나 서울고검장에 놔두는 게 과연 옳으냐. 자, 그럼 그 여기서 얘기인 거죠. 화제를 바꿔서 한번 그럼 이성윤 주인공 시점에서 한번 우리 한번 진단을 네. 해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성윤이라면 그래 나 그럼 불필요한 오해 벗기 위해서 지금 그러면 검사복 벗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내가 재판에 적극 임해서 명예를 회복하겠노라. 이건 안 하네요. 왜 그럴까요? 그런 멋진 사람이 아니에요. 멋지다 이게 아니, 그런 멋진 사람이었으면 저도 저였으면 진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 그냥 어디 한직에 가 있고 재판 끝나면 복귀할게요. 아니 왜냐면 나도 맨날 이 어떻게 보면 이게 빌미가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야당이 공격해서가 아니라 여러 언론들이 보더라도 재판받고 있는 서울고검장 이거 진짜 좀 구리거든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면 윗선이든 뭐 어디에 부담을 좀 덜어줄 만도 한데 이분은 굉장히 뭐 본인이 잘 나가시는 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 몰라요. 저는 뭐 그거는 그 마음에 근데 들어가지 혹시 않았기 이제 그렇게 때문에 하고 모르겠지만. 싶어도 재판이 부지하 세월이면 그렇죠. 기약이 없어서 뭐 이런 걸 혹시 고려한 건가요? 한동훈도 마찬가지죠. 그래 따지면 뭐 이게 뭐 정권의 뭐 그것도 검사의 직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지 않으면 언제 재판이 나갈 것이며 만약에 30강에 간다면 몇 년이 걸리는데 그럼 그 자리 없다 해가지고 누가 기억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의미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본질을 자꾸 보지 않고 내용만 본다면 누구도 진급을 검찰 내에서 시킬 수 있고요. 누구도 진급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래서 그게 딴 데서 일어나는 거라면 제가 별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문제를 자꾸 삼는 거예요. 검찰 얘기만 나오면 뜨거워. 아유 징글 맞아 죽겠어 진짜. 검찰 얘기. 사법 농담이잖아요. 사실 사법 우리 농담.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데 이게.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냥 아무튼 두 분의 어떤 견해차만 확인하는 걸로 하고 네. 마무리하려고 했더니 DI 311님이 근데 오늘은 윤석열 이야기 안 하나요? 듣고 싶은데라고. 하죠 뭐. 네. 할까요? 네. 해보세요 그렇겠죠, 그러면 뭐. 박지훈 변호사. 지금 이제 거의 목전에 올라온 것 같아요. 선언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하기도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 지금. 아니 하나만 물어. 네. 저기 그러니까 이제 책이 나오는데 그 뭔- 책에서 보면 그 박근혜 특검 수사팀장을 할 때 박근혜 불구속 수사를 강력히 주장을 했었다라는 대목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더라고요. 보십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 그 정치적 어떤 내용이야 봐야 되겠죠. 그 당에 출연을 이제 해야 된다면 그 부분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민주당 근데 쪽이다 이러면 저자가 윤석열이 아닌데. 뭐 어쨌든 윤석열에 도움되는 책을 썼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리고 이제 좀 저는 본인이 좀 썼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궁금한 이게 너무 이렇게 건너서 쓰지 말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저도 책 그냥 언론에 난 것만 봤는데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때도 본인은 그랬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수사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 네. 뭐 그런 얘기하고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실제로 윤석열 전 총장이 구속 수사, 그러니까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라라는 얘기를 굉장히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너무 이렇게 수사 단계에서 사람 구속하고 하는 게 그 사람 개인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니까 불구속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불구속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 그런 게 뭐 자기 인생의 나름대로의 뭐 원칙이었을 수도 있는데 네. 지금 타이밍에 뭐 박근혜 본인은 나는 평소에 뭐 보수주의자였다. 자기 부친과 함께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의 유세장을 찾기도 했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봐도 정치를 시작하고 또 자기가 보수 야권 후보로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기로 결심했다. 이걸 보여주는 거겠죠. 참 뭐 그 보수 표심을 향한 어필이다. 그렇죠. 네. 그 저도 마찬가지 얘기할 수 있을 걸요. 누구 기억도 못 할 거고. 제가 지금 선후 관계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박근혜 씨가 구속될 때 윤석열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은 아니었던가요? 근데 특검에 있었습니다. 특검에. 그때 특검에 박영수 있었- 특검에 아, 파견 파견 나가 상태로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했을 것 같은데 구속될 때. 선후 관계를 한번 아니었나요? 확인해 봐야 뭐, 될 것 같아요. 네. 그 무렵인 것 같아요. 음. 중앙지검장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 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일단 그건 뭐 사실부터 확인해 보고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면 예. 얘가 좀 약간 또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뭐 책에 보면 자기는 뭐 구속을 별로 안 하고 싶었는데 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면서 어쩔 수 없게 됐고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이 박 전 대통령 구속을 주도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공을 돌리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별로 안 하고 싶었는데 검찰총장이 주도해서 어쩔 수 없이 구속이 됐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서울중앙지검이 아니었겠죠. 아니었겠죠. 구속 시간 자체 설마? 그 전이었다고 보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근데 문제는 하여튼 지금 말한 것처럼 정치를 하려면 뭐 이런 검사 때 얘기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뭐 불구속이든 구속이든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저도 동의합니다. 빨리 나와서 얘기를 하든지 안 하든다 하든지 한다 하든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예. 그 우리가 어제 이제 잠깐 그 얘기했지만 이제 중앙일보가 피로감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어제는 또 다른 언론 여러 군데가 또 피로감 이런 피로감- 느낌이 들어요. 보수 정당이나 보수 세력에서는 피로감을 안 느끼시나요? 저도 피로감 느껴요. 그러니까 뭐 보수 정당 제가 당 대표는 아니니까 뭐 저희 당이 피로감을 느끼는지는 모르겠고요. 예. 저는 실제 피로감을 느끼고 이거 왜냐하면 지금 저는 이준석 신드롬이 나오면서 당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도 극복을 하려고 하고 뭐 좀 더 미래지향적인 얘기들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차치하고 뭐 쭉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타이밍에 뭐 박근혜 대통령을 뭐 자기가 인간적으로는 뭐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를 어떻게 앞으로 전진시킬 거냐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치 전체를 보더라도 이제는 그런 좀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과거에 뭐 검찰에서 뭘 하고 뭐 하고 이런 얘기는 좀 그만하고 그러니까. 그래야 될 또 것 우리 촌철님들이 촌철살인을 날려주시네. 돛담배님이 그냥 정리해 주시네. 뭐 어차피 전원이라 아니라 그러면 그만이에요. 점점점 뭐 사실 이게 정답이지. 예. 또 전원이라. 아니라 그러면 그만이에요. 내가 언제 불구속 하자 했노?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원 정치를 나와서. 그만해야 돼.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예. 육성을 듣고 싶어요. 직접 나와서 얘기하면 돼요. 뭐 이렇게 요 정리를- 시선 집중도 나와서 얘기하고. 예. 그러게. 사법논단도 한번 나와주시고. 나와주시고. 그러면 더 좋지. 예, 알겠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되는 겁니까? 저는 뭐 이제는 이제 더 이제 숨을 수 없다. 왜 더듬어 왜? 또 틀리니까 법무연수원 이제 갈 줄 알았는데 또 서울 보검장 가니까요. 뭐 이건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저희 둘 다 법무연수원 얘기했는데. 아이 노차이 계잖아. 야구 타자가 3할 치면 잘 치는 건데. 일할 정도 같아요. 아 저도 찔리는 게 많아갖고. 많이 틀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 예. 정도로 하죠. 예. 네, 뭐 천하람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